사바나 사막의 한적한 곳에서 큰 원숭이 부족이 새로운 왕자의 탄생을 축하합니다. 시메온 왕은 아들을 만나기 위해 부름을 기다리며 원숭이들로부터 축복을 받습니다. 충성스러운 조언자 블라디미르가 마침내 아이에 대한 소식을 전하러 나타나자 그는 문제가 있다고 알려줍니다. 왕은 아내의 방으로 가서 왕비가 한 명이 아닌 2명의 후계자를 낳았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첫 번째로 태어난 아이는 약하고 마른 아기이며 법적으로 왕위를 계승할 자격이 있습니다. 두 번째 아이는 강하고 건강한 모습의 아기입니다. 그 이상한 생물을 본 마녀는 개입하기로 결심하고 시메온에게 첫째를 없애라고 조언합니다. 그녀는 그 아이가 자라낼 실수이며 그녀의 백성들이 결코 그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마녀의 양향으로 왕은 아내의 잠이 아직 깊을 때 블라디미르에게 결함 있는 아기를 없애라고 명령합니다. 나중에 여왕이 깨어나 자녀들에 대해 묻고 죽기 전 남편에게 그들을 잘 돌보라고 요청합니다. 그 후 시메온은 가장 어린 아들을 나머지 사람들에게 소개하며 그가 왕위 계승자라고 밝히며 이제 바냐라고 불리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한편 왕의 명령에 따라 블라디미르는 늑대의 굴로 가서 아기를 포식자에게 먹이려고 시도합니다. 하지만 아기는 그의 손가락에 매달려 놓지 않습니다. 그 작은 괴물을 바라보며 원숭이는 그를 살려두려고 생각하지만 왕에 대한 충성을 기억하며 마음을 바꿉니다. 다시 한번 아이를 없애려고 시도하지만 이번에는 그를 늑대의 입에 던져 넣는 데 성공합니다. 그러나 떨어지는 과정에서 원숭이는 포도나무에 걸려서 포식자의 소나기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늑대가 그의 오른손을 물지만 운 좋게도 코끼리 원숭이가 그를 구해준다. 원숭이는 아이에게 걸음을 가르치려 하지만 작은 원숭이는 오른팔이 움직이지 않아 움직일 수 없다. 따라서 원숭이는 새로운 친구 이안의 등에 타고 함께 걸어가며 에드워드가 성인이 될 때까지 함께 걷는다. 일반적으로 두 사람은 매우 잘 지내지만 이안이 에드워드의 과일을 먹을 때를 제외하고는 그렇습니다. 젊은 원숭이는 입으로 덮인 구멍에 무화과를 숨겨두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 과일을 찾으러 갔을 때 에드워드는 무화과가 사라졌다는 것을 깨닫고 이안에게 진실을 말하도록 압박합니다. 그는 친구가 음식을 훔쳤다고 믿지만 곧 무화과가 지에게 빼앗겼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는 과일을 되찾기 위해 지를 쫓아가지만 장애로 인해 민첩성이 제한되어 에드워드는 실패합니다. 신체적 한계를 보상하기 위해 그는 새로운 전략을 생각해내야 합니다. 그 순간 그는 나무 수액을 지를 잡기 위한 함정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러나 계획을 실행하기 전에 에드워드는 코코볼의 시작을 알리는 트럼펫 소리를 듣습니다. 이안은 다른 원숭이들에게 차별과 조롱을 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게임에 가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에드워드는 그들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도록 설득하고 그들은 나무에 앉아 공연을 관람합니다. 덩굴에 매달려 있는 선수들이 공을 좌우로 던집니다. 게임의 목표는 매달린 두개골의 물체를 던져 넣는 것입니다. 팀에서 가장 기술이 뛰어난 바냐가 첫 번째로 목표를 맞추고 관객 모두로부터 박수를 받습니다. 두 번째 라운드가 시작되고 공은 이안 쪽으로 던져집니다. 참여에 들뜬 원숭이는 물체를 잡으려 하지만 결국 선수들을 넘어뜨리고 공이 구멍에 떨어지게 합니다. 방해에 화가 난 일부 원숭이들은 이안을 공격하기 위해 뭉칩니다. 한편 에드워드는 수액을 이용해 공을 회수합니다. 이 새로운 기능에 호기심을 느낀 원숭이들이 에드워드 주변에 몰아듭니다. 그때 바냐가 다가와 공을 잡은 후 게임을 계속하려 합니다. 그러나 물체를 던지려 할 때 손에 붙어 있다는 것을 깨닫고 팀원들의 도움을 요청해 이를 제거하려 합니다. 혼란 속에서 코코볼이 시메온 왕의 머리에 떨어집니다. 그것을 벗기려고 시도하던 중 블라디미르는 왕의 털 한 뭉치를 뽑아내어 그를 대머리로 만듭니다. 사건의 책임자가 누구인지 묻자 블라디미르는 사촌 세르게이를 비난합니다. 그날 밤 블라디미르는 마녀의 은신처로 소환되어 그녀로부터 결함 있는 아이가 아직 살아있는지 질문받습니다. 원숭이는 왕의 명령을 따랐다고 주장합니다. 그를 위협한 후 마녀는 블라디미르에게 문제의 해결책을 찾으라고 명령합니다. 숨어있던 바냐는 정체 대화를 엿듣습니다. 그 순간 그는 자신이 제거되어야 했던 형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왕위를 잃을 생각에 분노한 왕자는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결심합니다. 다음 아침 에드워드는 이안이 새들과 대화하는 것을 목격합니다.
원숭이는 흰 산에 대해 이야기하려 하지만 원숭이는 그런 곳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이안은 새들이 그에게 흰 산이 실제한다고 말했다고 밝힙니다. 그들이 논쟁 중일 때 세르게이와 마셀이 나타나 에드워드가 왕에게 소환되었다고 알려줍니다. 모든 원숭이들 앞에서 왕은 에드워드가 마법을 행했다고 비난합니다. 하지만 원숭이는 자신이 어떤 종류의 마법도 행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며 단순히 트릭을 할 뿐이라고 말합니다. 잎사귀 몇 장으로 그는 왕에게 왕관을 만들어줍니다. 그 다음 그는 잎사귀에 물을 부어 시메온이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게 합니다. 마지막으로 에드워드는 왕을 위해 왕좌를 만들어줍니다. 시메온이 흔들리자 마녀는 자신의 은신처로 달려가 곤충떼를 소환해 그를 공격하게 합니다. 혼란 속에서 시메온은 왕좌에서 떨어지며 시면으로 던져집니다. 그는 나무 뿌리를 잡고 올라가지만 표면으로 올라가려는 순간 뿌리가 부러지며 왕은 의식을 잃고 떨어집니다. 마녀는 에드워드가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며 원숭이가 나무 정령을 깨워 왕을 제거하려 했다고 말합니다. 바냐는 이 상황을 이용해 형제를 제거하려 합니다. 그는 에드워드의 목을 잡고 숲속으로 던집니다. 이안은 친구를 구하려 하지만 다른 원숭이들에게 둘러싸라 행동을 막힙니다. 시메온이 깨어나 바냐의 행동을 꾸짖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에드워드가 추락 후 깨어나자 이안이 덩굴을 타고 내려와 그를 구하려 하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러나 밧줄이 너무 짧아 원숭이는 친구의 손을 잡을 수 없습니다. 자신만의 힘으로 살아남기로 결심한 에드워드는 숲속으로 달려갑니다. 그곳에서 젊은 원숭이는 두 마리의 거대한 타조와 마주치며 그중 한 마리는 입에 과일 한 움큼을 물고 있습니다. 과일을 잡기 위해 에드워드는 일어나서 두 발로만 지탱하며 서 있습니다. 그때 그는 직립보행이 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고 부상당한 팔이 더 이상 움직임을 방해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갑자기 늑대 무리가 나타나고 세 마리는 도망가야 합니다. 에드워드는 뒤로만 달릴 수 있지만 두 발만 사용하면 훨씬 빠르게 달릴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타조들이 달리는 모습을 관찰한 젊은 원숭이는 앞으로 달릴 수 있게 되며 심지어 그들을 추월할 수 있게 됩니다. 몇 분 후 그들은 몇 마리의 코뿔소가 먹이를 먹는 곳을 침입합니다. 동물들도 달리기 시작합니다. 원숭이들은 나무 위에서 그들을 지켜봅니다. 길의 끝까지 도착하자 코뿔소들은 아르마딜로처럼 굴러가기 시작하고 에드워드는 짓눌릴 뻔합니다. 그를 구하기 위해 시메온이 그의 앞에 뛰어들어 원시적인 힘을 사용해 코끼리를 막는다. 동물 중 하나가 도망쳐 에드워드 쪽으로 굴러간다. 왕은 망설임 없이 그의 앞에 몸을 던진다. 위험이 지나가자 젊은 원숭이가 일어나 시메온이 자신을 희생해 그를 구했다는 것을 깨닫는다. 죽기 전 왕은 용서를 구하며 에드워드도 자신의 아들이라고 주장합니다. 그 순간 바냐가 나타나 아버지의 시신을 집으로 가져갑니다. 에드워드는 여전히 숲에 혼자 있지만 이제 시메온의 말을 머릿속에서 지울 수 없습니다. 그날 밤 원숭이들은 고인 왕을 위해 작별 이식을 치르고 바냐가 왕으로 즉위할 준비를 합니다. 그룹의 리더가 되기 전에도 원숭이는 블라디미르를 제거합니다. 그가 황제가 아기였을 때 제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세르게이는 사촌의 자리를 차지하고 바냐의 구원자들을 소개합니다. 이제 그는 그 중 한 명을 아내로 선택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을 평가한 후 그는 새로운 법을 제정합니다. 그날부터 모든 원숭이는 완전히 그의 명령에 복종해야 합니다. 예식을 완성하기 위해 바냐는 아버지의 살을 먹어야 합니다. 그러나 첫 번째 입을 베기 전에 에드워드가 그 끔찍한 전통을 깨려고 그를 방해합니다. 아버지가 먹히지 않도록 하기 위해 그는 천둥이 원숭이들을 도망가게 만드는 것을 이용해 이안의 도움을 받아 왕의 시신을 숲에 던집니다. 그들은 거기로 가서 그것을 숨깁니다. 에드워드는 작은 돌을 던져 무덤을 만들지만 이안은 시메온 왕의 몸 위에 큰 바위를 올려 완전히 숨깁니다. 그 순간 번개가 관목에 떨어지자 에드워드는 불을 길들일 수 있음을 깨닫습니다. 그는 불꽃이 담긴 막대를 들고 있지만 비가 내리기 시작하자 불이 꺼지고 폭풍이 점점 더 격렬해지며 토네이도가 나무 쪽으로 다가옵니다. 원숭이들은 숨으려 하지만 블라디미르는 모든 곳에서 쫓겨납니다. 마녀의 방에 들어간 원숭이는 에드워드처럼 폭풍의 눈 속으로 빨려 들어갑니다. 그 자란 재해의 한가운데서
원숭이는 가족과 분리된 다른 양장류를 포함해 생존을 위해 노력하는 수십 마리의 다른 동물들을 발견합니다. 그녀를 본 에드워드는 그녀에게 다가가려고 하지만 방향이 틀어집니다. 암컷도 공중으로 날아갑니다. 원숭이가 다시 그녀를 돕려고 할 때 둘 다 다시 빨려 들어갑니다. 이번에는 에드워드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몸을 나무 줄기에 묶어 토네이도에 휩쓸리지 않도록 합니다. 두 원숭이의 무게로 인해 덩굴이 끊어지며 그들은 절벽 아래로 떨어집니다. 에드워드는 암컷 원숭이를 잡고 다리를 이용해 표면으로 다시 올라갑니다. 폭풍이 가라앉습니다. 암컷 원숭이가 깨어나자 그녀는 이상한 남자를 때립니다. 그녀는 그를 공격하려 하지만 가족 나무가 파괴된 것을 보고 갑자기 눈물을 흘립니다. 이안이 나타나자 원숭이는 도망가기로 결정합니다. 에드워드는 친구를 버리고 그녀를 쫓아갑니다. 그는 계곡을 가로지르며 그녀를 쫓아가며 가장 어려운 도전들을 극복해 그녀에게 도달합니다. 수시간 후 그들은 마침내 만나고 원숭이는 자신을 루시라고 소개합니다. 에드워드가 두 발로 걷는 것을 본 그녀는 같은 것을 배우기로 결심합니다. 에드워드의 도움으로 루시는 곧 서는 법을 배우고 함께 산 정상에서 풍경을 감상합니다. 에드워드는 그녀에게 그들이 보고 있는 나무에 그의 가족이 살고 있다고 말하며 그곳으로 가서 그들을 만나라고 초대합니다. 돌아가는 길에 그들은 용암 호수를 발견합니다. 에드워드는 길을 보기 위해 불이 붙은 막대기를 가져갑니다. 나무에 접근하자 원숭이들이 그를 환영하며 그가 어떻게 불을 길들일 수 있었는지 궁금해합니다. 젊은 원숭이는 숲이 환상적이며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 순간 바냐가 나타나 형에게 횃불을 버리라고 명령합니다. 불이 친구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 에드워드가 몇 개의 막대기를 불태우지만 결국 사고를 일으켜 근처 관목을 불태웁니다. 마녀가 나타나 왕국에 내린 모든 저주가 에드워드의 책임이라고 주장합니다. 원숭이들은 그녀를 지지하며 부부를 쫓아냅니다. 갈 곳 없는 그들은 늑대의 굴을 침공하기로 결정하고 에드워드는 불을 사용해 짐승을 물리칩니다. 불꽃을 두려워한 늑대는 도망가고 젊은 원숭이들은 안전하고 편안한 캠프를 세웁니다. 루시는 에드워드에게 횃불을 없애라고 요청하자 그는 불이 번지지 않도록 돌 담장을 세웁니다. 그날 밤 그들은 처음으로 키스를 합니다. 그때까지 원숭이들 사이에는 키스가 없었지만 그들이 그것이 즐거운 행위임을 깨달은 후 계속합니다. 그 커플을 관찰한 다른 원숭이들도 그 관행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마녀는 분노하라 나무 정령을 소환해 그들을 꾸짖습니다. 그 다음 날들 동안 루시는 에드워드에게 자신의 식량을 위해 과일과 심지어 동물까지 사냥하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함께 그들은 불을 만드는 방법을 발견하고 심지어 늑대를 길들이기도 합니다. 저녁을 요리할 때 원숭이들은 맛있는 냄새에 끌려옵니다. 다시 한번 나무 정령이 나타나 그들을 위협합니다. 디에고는 소리를 따라가다 나무 정령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저 사람들을 협박하기 위해 사용된 이야기일 뿐입니다. 자신이 들통났다는 것을 깨달은 마녀는 그를 제거하려 합니다. 하지만 디에고는 도망쳐서 모든 사람에게 진실을 밝힙니다. 분노한 원숭이들은 나무를 떠나 각자의 길을 갑니다. 기젤라를 제외한 모두가 떠납니다. 그녀는 바냐 곁에 머물기로 결심합니다. 여전히 피난처가 없는 부족은 에드워드의 새 캠프로 가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루시는 여전히 원한을 품고 그들에게 떠나라고 말합니다. 에드워드는 부족에게 말하고 그날 밥만 먹이를 주기로 결정합니다. 루시는 짜증나지만 동의합니다. 동굴에 모두 몰아 노래를 부르고 파티를 합니다. 수주간 바냐와 기젤라는 새로운 마을의 건설을 지켜보며 자신의 백성들에게 버림받았다고 느낍니다. 숨은 곳에서 마녀는 복수를 준비합니다. 몇 달 후 루시와 에드워드는 결혼하고 아이를 임신합니다. 루시가 휴식을 취하는 동안 에드워드는 마을의 건설과 확장에 도움을 줍니다. 이제 모두 직립보행을 배우고 사냥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디에고는 숯을 발견하고 에드워드에게 벽에 표시를 남기는데 사용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 목적은 불확실하지만 에드워드는 이 발견에 자부심을 느낍니다. 새로운 양장류들이 피난처와 음식을 찾아오지만 세르게이와 마셀은 그들을 쫓아냅니다. 에드워드는 동료들을 설득해 돕도록 시도하지만 세르게이는 적대적으로 변합니다. 그 순간
마녀가 보낸 메뚜기 떼가 마을을 공격해 파괴합니다. 원숭이들은 마녀를 추격하기 위해 단결합니다. 루시는 에드워드에게 향을 돕도록 요청하며 그녀는 부상자들을 돌봅니다. 에드워드는 길들인 늑대와 함께 나무로 달려가 바냐와 대화하려고 시도합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전 원숭이들이 그를 제거하기 위해 왔습니다. 기젤라는 남편을 지키며 세르게이는 거래를 제안합니다. 바냐가 나무를 포기하면 그를 살려주겠다고. 하지만 바냐는 거부합니다. 배신자는 동맹들에게 나무를 베라고 명령합니다. 수액이 흐르기 시작하자 조상나무와 깊이 연결된 바냐는 분노로 폭발하며 공격합니다. 격렬한 싸움이 벌어진다. 에드워드가 개입하려 하지만 기절한다. 세르게이가 토치로 바냐를 공격하려 하지만 역효과를 내며 실패한다. 불이 수액으로 번져 나무를 불길에 휩싸인다. 나무가 타오르는 동안 세르게이는 원숭이들에게 바냐를 붙잡아 마지막 일격을 가하라고 명령하지만 기젤라가 그들을 방해한다. 한편 늑대가 에드워드를 깨운다. 기젤라가 위험에 처했다는 것을 깨달은 에드워드는 늑대의 도움을 받아 덩굴을 타고 올라가 불꽃에서 그녀를 구합니다. 하지만 타는 나무 조각이 떨어져 그를 가둬버립니다. 그는 도움을 요청하지만 원숭이들은 도망칩니다. 나무가 무너질 직전 마녀는 불꽃 속에서 죽습니다. 바냐가 돌아와 에드워드를 구합니다. 파괴된 집을 슬퍼하며 형제들은 화해합니다. 바냐는 권력에 대한 욕망이 그를 눈멀게 했다고 인정하며 사과합니다. 부족과 재회했을 때 세르게이는 나무가 사라졌으니 모두 죽을 것이라고 주장하며 공포를 조장합니다. 그 순간 에드워드는 하늘을 바라보며 새들을 보게 됩니다. 그는 이안의 말을 기억하며 선언합니다. 별표 숲과 호수, 풍성한 과일로 가득한 땅을 알고 있다. 별표 바로 화이트 마운틴입니다. 이것은 역사상 첫 번째 희망의 행위가 됩니다. 에드워드는 그의 백성을 고난의 여정으로 이끌었습니다.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에드워드의 믿음으로 힘을 얻어 계속 전진했습니다. 긴 날들이 지나서 그들은 마침내 약속의 땅에 도착했습니다. 에드워드는 화이트 마운틴이 실제한다는 것을 발견했고 그곳에서 친구 이안과 재회했습니다. 그들은 그 위대한 승리를 함께 축하했습니다.